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힘 당권주자 첫 합동연설에서도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를 두고 난타전이 있었습니다. 인신공격과 비방, 내부 총질이다 한동훈, 당정이 갈라지면 다 죽는다, 원희룡 등등. 이제는 윤한 갈등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김한 갈등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텐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말씀 좀 나누라는데. 어른이 지금. 카메라 앞에서만 서 있지 마시고 실제로 뒤에 그 상당히 여 있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지금 싸우지 말라고 내가 가운데 있는데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돼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제는 김한 갈등.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5건이 뭐길래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 앞서 잠깐 영상 봤지만 거의 내전 수준 아니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무시 공방 이후에 오늘 오후였습니다. 광주에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의 첫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요. 잠깐 언급하셨던, 잠깐 화면을 봤다시피 후보들 4명 손을 잡고 있긴 한데 이전에 비교적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참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만나보기 전에 오늘 첫 합동 연설에서 이런 행사 진행,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 이거는 호준석 대변인께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지나갔는데 있습니다. 엄연히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후보, 제안해 주신 최고원 후보로 오타가 나가기도 했고, 저를 보시는 그대로 한동훈 후보가 연설할 때 보시는 그대로 저기 내용 자막 그대로 잠시 배경화면이 꺼지기도 했습니다. 참 공교로운 일들이 무더기로 벌어집니다. 네, 이게 우연이죠. 우연인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나사가 빠졌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당의 분위기가 지난 선거 때부터 계속해서 뭔가가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난 2년 동안에 지도체제가 벌써 대표가 6명 바뀌고 사무총장이 8명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예. 예컨대 이제 이 프로그램 뉴스탑10이라고 치면 2년 동안에 앵커가 6명 바뀐 거예요. 예. 김종석 앵커 전에 5명이 돌아갔다가 지금 온 겁니다. 저는 참고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PD는 8명 바뀐 거예요. 8번 바뀐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잘 나올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 뉴스탑10이 잘 되는 이유가 김종석 앵커가 5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건 이렇게 잦은 지도체제 변경, 그리고 당의 살림을 하는 사무총장이 8번이나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좀 나사가 빠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고요. 저게 이제 특정한 후보, 예컨대 한동훈 후보한테 일부러 그랬다거나 그런 것은 물론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기 보면 정확히는 첫 합동연설의 공식 명칭이 광주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합동연설회였습니다. 맞아요. 호준석 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지금 마치 1대3 한동훈 후보 견제가 많으니까 저게 뭐 한동훈 후보 오타, 당대표 후보인데 최고위원 후보라든지 첫 합동연설에 연설을 하는 도중에 저렇게 뒤에 배경화면이 뚝 꺼졌다든지 이런 게 뭐 공교로운 거겠죠. 다만 나사가 빠졌다기보단 뭔가 지금 그만큼 분위기가 어설하다. 뭐 이런 반증도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당 전체가 이제 물론 사무처 당직자들이 다 맡은 바 소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이라는 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중기, 장기, 단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추진돼 나갈 때 비로소 이제 그 당직자들도 방향을 잡고 자기 소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저희 당의 문제고 이것은 이런 작은 실수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은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선 다 마찬가지로 암울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선장 제대로 뽑고 그 선장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되는 이런 당 체제가 이제 1년 이상 계속이 되면 예.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참 그 첫 번째 합동 연설에서도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일 혹은 한동훈 후보 측을 하면 꽤 불쾌할 여러 그 행사 진행 사고도 오늘 처음부터 있었는데요. 사진을 볼게요. 뭐 저희가 혹은 일부 언론 카메라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포착한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다 각자 시선이 다릅니다. 한동훈, 서병수, 황우여, 나경원, 원희룡까지. 나경원 후보가 오늘 얼음이라 얼음 하면서 원희룡, 한동훈 두 분 싸우지 말라고 내가 가운데 앉아있다. 공정한 전당대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서병수 선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첫 번째 합동 토론회부터 꽤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뉴스탑10이 좀 취재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그 당대표 후보들만 사전 간담회 형식이었는데 알려지기로는 원희룡 후보가 최고위원 러닝메이트인 인요한 의원과 같이 동행한 모양이에요. 했더니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후보만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신경전 아닌 신경전돈을 합동연설의 초반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국민의힘은요, 집권 여당입니다. 자, 집권 여당의 지금 당대표를 또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지금 전당대회 첫 번째 연설회가 열린 것이죠. 예.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앵커가 좀 전에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지금 실수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전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국정도 이렇게 해왔나라고 묻고 싶어요. 이게 단순한 저는 실수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당의 행사마저도 이 정도로 치룰 정도면 왜냐 보통 저 정도 하면요 다 사전에 이미 다 점검을 하고 리허설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문자가 나갔다는 것 자체 이거는 누가 당에 지금 챙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일일이 꼼꼼하게 지금 상황을 챙기고 그 중요한 행사에 저렇게 지금 실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그런 증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가 본인이 지금 아마 호남 출신인 인요한 지금 최고위원 후보 이 같이 동행할 경우에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지 않을까. 예전에 뭐 이천수 씨를 함께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해양선거에서요? 호남이었던 것처럼 이제 인요한 위원장을 저렇게 가는 것인데요. 예. 이 작은 원칙에서 일단 무너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정말 살아는 판을 걷고 있는데 예. 굉장히 아마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관위에서 미리 일단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행사 저렇게 지금 실수가 있었던 거 저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가 행사 진행 누군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엄중하고 사실상 뭐 내전 수준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치열한 전당대회 과열 분위기에 뭐 오타 하나 전광판 하나 꺼지는 것도 정말 후보들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또 인요한 의원 동행한 걸 두고도 신경전이 있었고요. 아까 그 4명의 후보가 사전 간담회 때 이렇게 손잡고 있었던 모습 있었잖아요. 각자 이제 막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저기 있었을 생각하니까 엄청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분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보수 여당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온종일 어떻게 문자 일십 갖고만 싸우냐. 한심하다는 의견도 꽤 많지만 보시는 4명 당권을 두고 싸우는 후보들로서는요. 전당대회 이후는 전당대회 이후고
지금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일 겁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도 내부 총질, 인신공격, 비방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본질은 일십, 문자를 읽고 답하지 않은 무응답이 아니라 유출이라고 역공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까? 지금 와서요? 그러면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대통령실에 공식적 이 통로를 통해서 얘기했던 저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게 왜 문제입니까? 예를 들면 뭐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당사자가. 근데 예를 들면 여사가 보낸 문자가 임금님의 교서는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문자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문자 공개는 대통령실에서 안 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직간접적으로 그 뒤에는 대통령실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김재섭 의원, 소장파 의원 가운데 한 명인 초선의 김재섭 의원이요. 성친 부의장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의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취지 아니냐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임금님 교서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공감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문자를 보내면 무조건 답변을 해야 합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어떻게 문자를 씹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인들과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문자를 좀 씹는 사람들도 있고 문자를 그거를 그냥 답장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부인의 문자 아니냐 그리고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분명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기 의견 전달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은 15일, 19일 다양한 날짜들이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뭔가 국민들의 염려가 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사표명도 했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분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면서 부적절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한동훈 후보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본인이 의사표명을 했다는 그 주장이 일단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나는 사과를 오히려 요구했지만 내가 받았던 그 내용은 사과가 좀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거기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그 전후 과정에 있어서 그 19일, 15일 그런 문자 이후에 21일 날 사퇴 요구 받지 않았습니까? 예. 사퇴 요구가 문자를 정말 읽고 회시를 안 했기 때문에 사퇴 요구를 했겠습니까? 뭔가 분명 사과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요구, 논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아마 사퇴를 하라는 것이 있었고 예. 그거에 대한 효과로 저는 1월 25일 날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제가 사과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나요라고 한 발자국 또 물러서거든요. 예.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냥 시계열상으로 나와 있는 팩트만 보더라도 분명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어떤 뉘앙스였는지가 뻔히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왜곡하고 호도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말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임금님 교서냐 혹은 아니 대통령실이 사과할 마음이 있었으면 왜 굳이 한동훈 후보의 허락을 받고 하냐 할 거면 그렇게 했으면 되지 사과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 이현정 의원님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이른바 친한계 인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누가 죽는지 보자. 여기 전문 용어도 나왔습니다. VIP1, V1 대통령, V2 김건희 여사가 문자 공개를 오케이 했다면 이거 선 넘은 거 아닌가? 일십이 본질이 아니라 유출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였죠. 고위 관계자 발로 이 대통령실을 이번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마라. 개입하지 않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예. 자, 이 문자가 지금 공개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한동훈 위원장 후보가 공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을 보면. 그러면 일단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가 이 문자를 누구에게인가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문제로 넘어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 이게 유출됐는지에 대한 입장을 기본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한테 줬으면 줬다. 그다음에 친윤 의원한테 줬으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미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수가 된 거예요. 이미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개입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국에 일단 이 김건희 여사 가지고 있는 문자가 누가 중간에서 뭔가 이용했든지 간에 어쨌건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당사자가 제3자에게 넘겨줬다는 게 이미 기수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과 어떤 대통령실 사과라든지 대통령실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CBS의 논설 실장이 과연 본인이 이거를 그냥 아무런 어떤 허락 없이 예. 김건희 여사의 허락 없이 이걸 공개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공개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고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답변을 대통령실이 할 책임이 있다. 왜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정말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특히 아무리 그렇지만 국민의힘에 뭐 입당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사의 문자를 보내면 안 보내면 이게 중징계 사안인가요?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대통령실이 이미 개입을 해버렸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왜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인지 오히려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방송 전에 체크해본 결과 용산 대통령실은 더는 문자 논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게 관계자 말의 공식 입장인데 이현정 의원은 대통령실이 명쾌하게 해명할 건 해명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니 이미 사실은 해버렸잖아요. 예. 해버리고 입장 발표하지 않겠다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호중석 대변인님, 그 일시비 문제가 아니라 문자의 무응답, 무시가 본질이 아니라 유출이 본질이다. 한동훈 후보 쪽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예 오늘 오후에 본인이 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진중권 전 교수든 기자든 보여준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예 문자 유출은 본인들 책임이 아니다고 쐐기를 박은 오늘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 이슈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이제 수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자명한 일인 것 같고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진중권 교수가 이 문자를 이제 봤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거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보여준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정확한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좀 전에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입장 표명이 예. 굉장히 저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어떤 생각하는데요. 의미입니까? 저는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그 비대위원 회의에서부터 쭉 참석을 했거든요. 예. 저희 당의 기류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식 그 회의석상에서 자해행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자해행위.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다른 비대위원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장,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후보들 모아놓고 예. 이 얘기는 아예 이제 묻지도 말고 답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실까지 뭐 당무 개입이니 이 논란까지 이렇게 그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대체로 모두가 갖고 있고 지금 저희 당이.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확전이 아니라 저 이제 그 수그러드는 그 분수령에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문자 논란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언급을 안 하는 게 이게 호준석 대변인 바람처럼 이게 사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논란이 키워질 것인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요. 내가 문자 답장을 안 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 자르려 했냐 혹은 사과는 본인들이 결정하면 되지 이런 입장 그리고 보시는 그대로 누가 죽는지 보자 유출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의 시작에 찐윤인 이 사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려온 얘기가 의원님께서 어떤 사람 때문에 이제 뭐 특정 두 분이 뭐 공천 탈락했다, 아니요. 그 아쉽다 이런 얘기 하셨다는 아니요. 이게 좀 왜곡된 거예요? 아니 얘기된 게 그거가 아니라니까. 이재명이나 이게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시대 같으면 국회의원을 하고 당 대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또 누가 또 왜곡해 비틀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 내가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로 매라면 하지만 나는 그렇게 나와도 내 시간을. 총장님께요. 어.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데 그게 아마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그 혼자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 그걸 좀. 저 김건희 여사 문자를 처음에 애초에 뿌린 사람이든 아니면 애초 뿌린 사람은 아니더라도 중간에 막 이렇게 확대시킨 사람이든 이걸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이철규 의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용산과 한동훈 후보의 전면전 그 중간에 이철규 의원이 끼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됐는지까지 하나하나 다 밝혀지지는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중심에 이철규 의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 발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이철규 의원이 받았고 그 받아서 친윤 의원들에게 공유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밀착된 관계가 아니면 이 은밀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누구를 통해 직접 했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경로에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한 사실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게 이번 전당대회 때 나오는 과정에서는 의도된 것이 있다는 것이 뭐 대체적인 분석이고 그러면 그 중심에는 당연히 이철규 의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또 연결돼서 보면 결국에 이어지지 않았지만 연판장 사태 이것을 주도했던 그 남양주의 조광한 위원장은 또 이철규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고 특별히 관련이 이 관계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이 지금의 사건이 일련에 연결되는 과정, 이 전대가 한동훈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친윤의 어떤 의중에 따라서 계획된 어떤 이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것이 얘기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출 과정에서도 이철규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세간의 의혹, 의심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철규 의원은 작년에 한동훈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데는 앞장섰던 인물인데 이후에 이른바 유난 갈등 국면마다 한동훈 후보와 충돌을 했고 배현진 의원, 지금은 한동훈 후보 사실상 돕고 있는 배현진 의원과도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악연이 있었고 최근에는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 아니냐 한동훈 후보를 이렇게 비판하겠던 이철규 의원인데 아까 호준석 대변인님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비대위 분위기가 이 문자 이거 다 국민의힘 모두 망하는 자해행위나 아니냐 이런 나왔으면 만약에 진짜 이철규 의원이 이거를 뿌렸거나 중간에서 어떤 일을 했다면 이철규 의원이 직접 해명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변하기가 제가 좀 난감한데요. 이철규 의원께서 어쨌건 그 문자 내용을 전달한 것은 맞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원과 당규에는 어쨌건 지금 그 현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 저도 이제 대변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이쪽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고 저쪽 후보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오해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가 모두 제일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입니다. 법을 우리가 정해놓은 당원과 당규가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연판장 이른바 그 연판장 논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돌렸을 때는 사실은 그게 그 후보에 등록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비판의 소지가 많았지만은 당원 당규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번에는 이미 후보 등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당협위원장들이 하면 그것은 이제 당원 당규 위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당원 당규 지키자 그러면서 전당대회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합동연설이 끝난 다음에 아마 기자들 앞에서 한동훈 후보가 보시는 자막 백브리핑을 한 모양인데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이 돼도 앞으로 공식 명칭은 영부인은 아닙니다만 아마 김건희 여사와의 당무 대안은 없다. 사적으로 연락 안 하겠다는 취지를 아예 쐐기를 또 한동훈 후보가 박은 모양이에요. 저 얘기. 만약에 대표가 되더라도 영부인과 김건희 여사와 당무 대안은 없을 것이다. 호준석 대변인의 바람처럼 쉽게 이게 논란이 식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쪽에서는요. 이번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문이 유난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김한 갈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도 문자를 많이 보냈지만은 장관들한테도 많이 보냈다 하는 설이 나오잖아요. 또 보도가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밝혀지면은 국정농단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싸움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의 싸움이에요. 김한 갈등이 굉장히 컸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해라 하는 말까지 전달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보면은 저는 김한 갈등이다. 누가 죽는가 봐야 돼요. 김한 갈등이다. 이거는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갈등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의 갈등 아니냐. 저희 참 우리가 관전자 입장이니까 이 갈등 구조가 참 확연하긴 한데 강이네요. 강, 돌아올 수 없는 강. 이렇게 쭉 저희가 그래피로 꾸며봤습니다. 격양된 반응들이 있고 실제로 김한 갈등이라는 표현 성추문 부장도 동의하십니까? 맞죠. 사실 윤한 갈등의 이면에 그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안고 있던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보니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자라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라는 좀 더 직접적인 요소가 나왔을 뿐이지 사실 이전에 있었던 윤한 갈등 역시 그 근본에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지난 총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얘기에서 계속 그 책임론과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독박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민주당에서 계속 당연히 지난 총선 패배의 책임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도 책임이 있죠. 독박이라는 건 순화해서 이제 책임 뒤집어 씌우기. 뒤집어 씌우기. 계속 뒤집어 씌우기라는 시도가 계속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그 총선 패배의 원인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있다라고 뭔가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저는 그때도 뭔가 이 뉴스톱10에서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반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에게만 뭔가 계속해서 뒤집어 씌우는 이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면서 뭔가 동정 여론이 생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 시도는 그 조정훈 TF 단장의 시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 사건 이 문자를 보고 나서 여당 의원들 중 아니면 여당 관계자들 중에서 것 봐라 이때 사과를 할 수 있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친 것 이것이 미숙한 것이다. 그래서 총선 패배한 것이다 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총선 이 백서와 관련된 뭐 인터뷰라든지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책임의 원인, 그 패배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안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것을 주장하던 사람이 있었다면은 것 봐라 그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잠시만요. 말씀 그렇죠. 죄송한데 성친 부의장 말씀은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와 각을 세우고 있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총선 당시에 주구장창 일관되게 김건희 여사 사과를 요구했다면 그거 봐라 왜 일십했냐. 내 말 들었으면 사과했었어야 되는 걸 물밑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라도 총선 직후에라도 막 뭐 김건희 여사 말 맞다나 뭔가 그때 얘기하면은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총선 직후에 그 백서 작성하는 과정에 그때라도 그 얘기를 했냐라는 거죠. 아무도 그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원희룡, 나경원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책임론을 묻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김건희 여사 사과 안 한 거에 대한 그 원인을 지목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에 와서 왜 사과하는 걸 막았냐고 말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야 뭐 상대당의 박지원 의원이니까 마치 지금 용산의 권력 중심에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마치 있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막 풀풀 풍기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걸러듣긴 해야 되는데 김한 갈등.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저 이현정 의원님. 이것도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한동훈 후보에게도 문자 많이 보냈지만 장관들한테도 많이 보냈다는 설이 있잖아요.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뭐 마치 이게 전당대회 개입을 넘어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마치 비선이 있다는 듯한 박지원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뭐 손님 끌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보셨나요? 보셨으면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이 썰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런 중대한 문제를 그냥 들었다는 소문을 이야기하면 뭐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저도 다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국회 최고령 국회의원이시고 오랫동안 그 비서실장도 하고 국정원장도 한 분이 그런 썰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저렇게 어떤 대통령실을 소위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쓴다는 것은 저는 국정 운영을 해봤던 분으로서의 어떤 굉장히 적절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본인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 예를 들어서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저런 이야기 누가 딴 사람이 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건 아니거든요. 예. 저거는 정말 제가 룰을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예. 최소한 국정 운영을 참여해 본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과연 사실관계에 맞는지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김한 갈등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구도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려고 했던 일부 세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걸 공개해서. 근데 저는 이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눈앞에 이걸 공개를 하면 한동훈 후보가 정말 예의도 없고 어떻게 지금 여사의 어떤 이걸 하느냐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있죠. 매정하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자칫하면 지금 이게 당무 개입이라는 프레임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왜 윤석열을 뽑았느냐에 대한 이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 뭐냐면 뭔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부가 수립됐으면 좋겠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 열망이 저는 결국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던 가장 큰 가치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당연한 예를 들어서 뭐 야당 같은 경우는 김혜경 여사가 저 박산대 원내대표 이야기해서 막 이야기합니까? 김혜경 씨요? 네, 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이거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예를 들어서 저런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대통령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정무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무석과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 여당의 지금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논의 좀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마치 공적인 일들을 논의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전당대 개입뿐만 아니라 뭐 누군가는 비선이라고 합니다만 왜 굳이 영부인, 대통령의 부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느냐 이것 또한 나중에라도 고쳐봐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바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지금 이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문제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막 확대 해석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당무에 미주알 고주알 이거 하겠다 뭐 해라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 만약 거기에 한동훈 후보가 답변을 했다 그러면 만약 그게 공개가 됐으면 야당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공개한 분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좀 더 넓은 부분을 못 보는 것 때문에 이게 다시 부메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후보가 오늘 뭐 당대표가 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당무 관련된 대화는 없을 거다. 그렇죠? 이게 뭐 공식 저거야 뭐 텔레그램이든 아니면 문자든 전화든 아니면 공식적인 루트라도 뭐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제2부속실도 없는 마당에 이런 공식적인 정무를 맡을 공식 역할을 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건 맞는 거니까요. 저희 어제 채널A 단독 취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텔레그램은 5개였다 모두. 뭐 대략적 이것 또한 뭐 완벽한 원문이 누군가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떤 구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자 1월 15일입니다. 논란의 문자는 아시는 대로 1월 19일이었고 나흘 전이었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 대통령과 전화해 보시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읽었다는 표시죠. V 표시 초록색 2개. 다음 화면이죠.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 주시면 그 뜻 따르겠습니다. 중략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1월 19일 해당 논란 애초에 불거진 논란의 같은 시점에 세 번째 문자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정확히는 금요일에 미리 말씀드렸던 이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을 붙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 주시면 그 뜻 따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문자고요. 다음 쭉 보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도 나오고요. 사과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서도 얘기한 부분,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얘기는 사과의 방점을 찍힌 게 아니라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거에 무게를 실은 거 아니냐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죠. 사과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하나 뭐 더 있고요. 쭉 만나왔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5개 문자 메시지를 쭉 봤을 때 사과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안 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 보도를 봤는데요. 이 김건희 여사 한동훈 위원장이 관련해서는 2020년에 특정 사건 계기로 해서 단기간에 330여 건의 메시지를 받는 관계라는 게 확인이 된 바 있잖아요. 물론 그게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이 안 돼서 했다는 취지지만 어쨌든 편하게 연결하는 사이인데, 연락하는 사이인데 지금의 이 메시지가 뭐 중대한 이슈이고 총선이라는 중요한 일정에서 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무게감 있게 전달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과연 이 내용 이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전제돼서 뭐 취재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유출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각색돼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배신자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사과를 통해서 총선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것도 안 받아들였다, 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각색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애초부터 공개될 때 한동훈 위원장 측이 원문 자체를 공개하지 못할 거라는 걸 전제하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이게 아킬레스건이 이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그 연락했던 관계라는 부분이 다시 부각되는 것이 당 대표로서의 위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공개하지 못할 거라고 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논란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대가 됐고 두 분 간에 이게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를 일단락 짓기 위해서는 원문 자체를 공개하고 그 취지를 어떻게 본인이 이해했는지 원문과 함께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이 논란은 확대 안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이 각색되거나 아니면 유출되거나 제3자를 통해서 들은 내용으로 이 구성되는 메시지를 내용 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하게 하는 것이 이 논란을 계속 가속화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한번 공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근데 한동훈 후보 측은 이거 누구한테 보내준 적이 없다고 하니까 호준석 대변인께서 정치에 언제 뛰어드셨죠? 몇 월 며칠? 12월 말입니다. 12월 말? 네네. 그럼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런 일이 호 대변인이 모르게 이제 일어났던 건데 실제로 총선에 뛰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나 하셨는지, 혹은 지금 와서 이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공개하라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정말 사적인 대화입니다. 영부인이 당무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의 당직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오늘 대표가 돼도 여사와는 당무 대화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극히 원칙적이고 상식인 거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지금 대표가 되면 여사와 당무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일면토비죠. 그거는 일면토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서 그 문자를 지금 누구든 어느 쪽이든 공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걸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쪽 생각을 갖고 보면은 사과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 같기도 하고, 이쪽 생각을 갖고 보면은 아니라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번 직접 전화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화해 보시면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라는 걸로 이해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화해서 잘 풀어보고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해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어쨌건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누가 죽나 보자라는 게 누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안 건너 불구경이죠. 근데 그걸 다 압니다. 저희 당에서도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당 분위기가 그렇게 심각성을 느꼈던 거고요. 오늘 이 문화일보 비롯해서 이제 보수 언론들의 사설도 다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공멸이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와는 반대로 이제 잦아듭니다. 보십시오, 이제. 뭔가 지난주 이후에 조금 조심하시는 것 같은 건 제 느낌 탓인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 문자에 답을 달았다면 이건 국정농단이고 또 있나요? 그럼 다른 분들은 앞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일, 당무를 김건희 여사 상의할 건가? 이게 아예 한동훈 후보듯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카톡 오면 텔레그램 오면 다 답 달고 뭐 이렇게 할 건가? 공적 영역인데 사적 영역을 끌어올 건가? 뭐 이런 취지의 얘기겠죠. 근데 저는 어제 저희 채널A 단독 보도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흥미롭다기보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을 붙을 겁니다. 전 이런 건 처음 들었거든요. 통상 사과를 안 하면 책임론에 불이 붙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역풍이 부는 건 사과 안 하면인데 사과를 하면 오히려 책임론에 불이 붙을 거라는 얘기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맥락상. 그럼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지가 있었냐 없었냐가 지금 양측의 쟁점일 텐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밖으로는 이준석 의원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많이 하셨잖아요. 네. 특정인 하시면서. 예. 근데 뒤로는 저한테 이준석 의원이 제기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이거 대응해달라, 싸워달라. 이거는 공적 소통입니까? 사적인 소통입니까? 예. 왜 이게 앞뒤가 다르고 본인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공적, 사적 기준이 갈리는 거죠? 예. 이런 일관성 없는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의도 사투리 안 쓰자는 건 일관성을 가지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여의도 사투리를 너무 잘 쓰셔서 따라 이렇게 모든 말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제가 좀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본인이랑 얘기한 건 뭐냐, 공적이냐 사적이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성취무의자예요. 그런데 시간을 또 다시 일월로 돌려볼 수밖에 없죠. 오늘 장해찬 전 최고가 저희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뭐 본인에게도 했던 개인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뭐 이준석 의원 얘기도 했지만 장해찬, 이용 이른바 친윤 사람들은 사과하면 안 된다는 걸 그 이후 했기 때문에 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말, 오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뭐 제2부속실장입니까? 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본인이 확인했다. 본인이 이거를 뭐 확인해보니 맞다. 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하는 게 저는 대통령실에서 일단 불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본인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실 입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장해찬 전 최고가 확인해보니 맞다. 이런 식으로 뭐 언론들이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 자신의 뭐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함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절차가 매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것도 되게 모순적이에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분명 1월 20일 그 문자를 둘러싼 그리고 사과론이 내부에서 있었던 그 전후로 분명히 본인은 사과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한 뭐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서 본인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다. 영부인과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그 문자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후보, 당시 후보였죠. 예. 탈락하기 전에는 후보와 그리고 어떤 정치인과 여당 정치인과 그것을 SNS 문자로 나누는 것. 예. 이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마치 자기가 지금 장해찬 전 최고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예. 뒤에서는 뭔가 나에게 공격을 요구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저 얘기 자체가 본인의 이런 논리적 이런 그 완결성을 떨어뜨리는 오히려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별로 설득력이 없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부장 말씀이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에도 장해찬, 이용 두 사람이 사과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본인 이제 SNS 통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당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허락 없었으니까 사과를 못했다는 취지의 공격은 온당하지 못하고 말씀하셨던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정확히는 목요일에 장해찬 전 최고가 두 사람의 문자 내용이 CBS를 통해서 공개된 건 사실과 부합한다. 아니 두 사람 문자를 장해찬 전 최고가 어떻게 하냐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사실 어제 주말 사이에 한동훈 후보 측에게 사퇴를 요구하겠다는 기자회견이 준비가 돼 있다가 취소됐던 해프닝이 있었죠. 한동훈 후보 측은 연판장 100장이라도 만들어서 그냥 하라, 나 사퇴 요구해라 맞받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당대표 나가지 말라는 연판장 하면 이 사람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 초선들이 거의 다 연판장에 서명했으니까 그분들 중에 한 캠프에 가 계신 분들이 꽤 많은가 보죠. 주도자들이 좀 거기 가 계세요. 배현진 의원, 장동혁 의원 이런 분들이 혹시 그때 서명했던가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저 웃지요. 한동훈 캠프에서 자꾸 연판장 얘기하길래 이거 연판장 호소인들이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작년 연판장 프레임을 그대로 갖다 써서 뭔가 피해자인 것처럼 엄청 말씀들 하시려고 하는데 작년 연판장과는 다르니 연판장 호소인 같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물론 글쎄 저게 뭐 웃어야 될지 알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는 건 지금 한동훈 후보 사퇴 압박하는 연판장은 지금 어차피 원외에서 당협위원장들이 몇몇 모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연판장 축에도 못 킨다. 연판장 호소인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 했잖아요. 50몇 명인가요? 그때 현역 의원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찾아와서 사실은 뭐 사퇴 압박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과는 전혀 다르고 특히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계파나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처럼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본인의 어떤 조직도 있고 좀 맷집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니라 당협위원장 몇 명이 하다가 그냥 들켜버린 뭐 이런 측면하고는 뭐 수준이 다르다 뭐 이런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일단 이 연판장은 훨씬 더 강도가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찾아가서 뭐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저앉혔죠.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당협위원장들 이거 낸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당헌 당규에 그렇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대통령 영부인이 보낸 문자 씹으면 이제 당 대표도 안 되고 바로 제명한다. 이런 거 하나 당헌 당규에 하나 넣으십시오. 이게 무슨 지금 21세기 정당의 모습입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당 대표 사퇴하겠다고 그런다고요? 이거야말로 지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마 이런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까 김지섭 의원은 임금님 교소라는 표현도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무슨 뭐 이 일십했다고 이거 자체를 지금 뭐 당대표 자격이 없다? 이거는 지금 정말 스스로가 창피한 일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본인들 저는 아마 그때 어제 1월 날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협위원장이 나와서 무슨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제가 상당히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안 한다고 해서 할 텐데 언젠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말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런 정당인 것인지 영부인의 이 문자를 씹으면 당대표할 자격도 없는 그런 정당인지 그런 정당에서 정치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저는 분명한 입장들이 지금도 필요하고 만약 거기에 동의한 분이 있다면 지금 저는 그 명단 공개하기 바랍니다. 왜 공개 못하죠? 왜 떳떳하면 이걸 공개를 못하죠? 한 20명가량 사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당하면 본인들 정치인들이잖아요. 공개해서 자 우리는 이런 정당을 추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시 비대위원장 허락받을 필요가 뭐 있냐. 용산이 결심하면 사과하는 거지. 이거 일십한 게 아니라 본질은 유출이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 측 역공을 펴고 있고 보신 그대로 당대표가 되더라도 본인은 김건희 여사와 여러 당무 얘기 안 할 거고 그럼 다른 사람들 당대표 되면 앞으로 김건희 여사와 당의 일 이러쿵저러쿵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의견 교환할 거냐. 이렇게 바로 역공을 오늘 폈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 논란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가 이제 앞으로 토론회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텐데 질문 마지막 정리만 할게요. 그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진중권 교수와도 뭐 설전을 벌였고 화면을 잠깐 보겠지만 얼치기 좌파가 한동훈 편들며 전대 개입한다. 여기도 전대 개입이 있고 그랬더니 이제 와서 나 옛날에 방송 출연을 같이 해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배신하냐 뭐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오늘 아예 한동훈 후보를 제2의 유승민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넘지 말아도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진중권 교수한테 얼치기 좌파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한동훈도 좌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한동훈 검사의 화양 연화 시절이 우리 우파들한테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었다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했었던 그 발언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김경률이 좌파니까 이쪽에 와서는 안 된다. 그 같이 있었던 사람은 그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당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불의와 불공정에 맞섰던 그런 분들이 하나가 돼서 연대해서 그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정권 교체를 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은 함께해야 앞으로의 선거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김경률도 안 되고 뭐 진중권도 안 되고 뭐 같이 있었으니까 다 좌파다 그리고 배신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들도 뭐 내외부는 있고 한동훈 후보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문제는 유출이고 다른 사람들 그러면 앞으로 영부인과 이것저것 다 상의할 거냐는 반격까지 했기 때문에요. 이제 토론회도 시작이 됐고 첫 번째 합동 연설회부터 여러 가지 당대표 후보 대신에 뭐 최고위원 후보라는 오타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다 민감하고 폭발 직전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저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이 주제와 연관이 있다면 있을 겁니다. 바로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만나봤지만 김건희 여사 사과를 하니 마니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겠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이 최근 명흥백을 건넨 최재형 씨와 나눈 메시지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양문석 의원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듣고 올까요? 김건희와 관련돼서 영상 삭제 요청에 고소해 그리고 그 고소인이 김건희의 변호사예요. 그리고 직전에 고소하기 전에 대통령실에 있었어요.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변호사 잠깐 있어 보세요.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가 내 시간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함부로 톡톡톡톡 튀어나와. 버릇없지. 예, 양문수. 자, 계속 갑니다. 잠시만. 강경파 의원이죠.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 초선 의원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 때 한국방송위원장을 저렇게 집중 공격했는데 일단 뭐 본론 내기 전에 이현정 의원님 저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뭐 예상한 거 있습니다만은 국회 고함지러 온 사람 같습니다. 저게 과연 고함지를 지른 내용인가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보통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최근에 22대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 중에서 완장찬 분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10분 나가 있어 뭐 손 들고 있어 했던 분들 또 이 뭐 최민희 뭐 위원장이라든지 등등 있었는데 역시 거기에 뒤질세라 또 이렇게 양문석 의원이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저렇게 고함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저 모습을 보면서 참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양문석 의원은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뽑혔기 때문에 제가 그 차원을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제발 좀 질문하고 답변 좀 들으십시오. 고함만 치지 마시고. KTV죠. 한국정책방송원의 원장의 버릇없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자주 나올 화면들이 좀 많이 벌써부터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 혼준석 대변인. 그런데 이제 일단 아까 김건희 여사 측이 최근에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씨와 나눈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런데 최재형 씨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만 뭔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한 게 아니고 쇼핑백을 들고 기다리던 남녀가 있었다. 알고 봤더니 청탁한 사람이 아니었다면서요. 그게 이제 그 함정 그 몰카 공작을 하면서 그 찍어놨었던 영상에 이렇게 얼핏 지나가는데 거기 누군가 이제 그 누군지 식별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거기 이제 화면에 조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선물하고서 청탁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상 과학 소설을 쓰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그
검사 탄핵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그런 카더라라는 소문이 돌았던 여러 당사자, 여러 그 소문의 한 명을 탄핵 사유로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게 보고하려고 기다리던 행정관이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그 행태들이 결국은 진실은 진실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고요. 함정 몰카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더 명백해진 그런 그 하나의 그 중대한 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대기자들이 선물 꾸러미 들고 청탁했다는 게 최재형 목사의 주장이었는데 아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얘기한 건 서류든 행정관이었다. 이거 추가로 무슨 뭐 청탁했던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그러니까 엄연한 가짜 허위를 최재형 씨 측이 유포한 거 아니냐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 측의 해명, 공격, 검찰에 냈으니까 저 팩트체크 다시 해봐라. 얼마나 최재형 씨가 악의적으로 나한테 접근했는지를 얘기하는 취지인데 그 조기현 변호사님. 그런데 이건 뭐 본질과는 조금 상관이 없더라도 최재형 씨 이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김건희 여사에 나온 문자 메시지 중에 여기서 김정숙 여사가 등장하는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말이니까 대선을 앞두기 전이죠. 공개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밑에 본인들이 함정 몰카 잠입 취재했던 최재형 씨가 본인들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 측 공개한 건 정상 체격의 고학력자 퍼스트레이드를 맞이하냐 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거 제가 뭐 따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최재형 씨 측에서는. 그러니까요. 그 최재형 목사가 이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얘기를 해보면 초기에 접근할 때는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통일 정책이나 이런 조언도 하고 싶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들었을 때 좀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나 멘트가 필요했다고 보여지는데 뭐 저런 방식이 이제 사적 메시지였으니까 저런 내용으로 보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소위 디올백이 수수되는 이 과정의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여러 얘기들이 나눴었던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공개된 메시지 그리고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직접 들었고 또 대통령 취임식에도 따로 초청할 정도로 상당히 우호적 관계였다고 하면 2022년 2월 16일쯤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던진 메시지 정도다 이렇게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수사가 이원섭 총장이 5월 말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제 주고받은 메시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뭐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일정을 갖고도 오늘 이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직접 반박하는 정도의 사안인 걸 보면 수사가 전혀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최재형 목사 관련된 이런 논란의 얘기들만 계속 이 검찰발로 흘러나오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원섭 총장이 이 확약하고 단언했던 신속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해프닝들이 자꾸 보도가 되는 것이 지금 이 수사 사건의 본질과 어떤 관련이 있나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생각이 돼서 검찰은 이미 뭐 메시지도 양측에서 다 제출받았고 했다고 하면 신속하게 수사를 내서 필요하면 김건희 여사 소환하고 빨리 결론을 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뭐 김건희 여사 측도 이제 디오백을 받긴 받았지만 뭐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돼 있다고 하더라도 받긴 받았지만 이런저런 정황들이 오고 갔다는 얘기는 검찰에 냈고 이거를 검찰이 이른바 명부백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그 수사 결과 저희가 중간 과정까지 핵심 내용만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초선 의원 5위고요. 2위에 이재명 전 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그 가운데 사유가 이른바 용변 의혹, 대변 의혹인 검사가 하나 있었죠. 해당 검사가 정확히 지난주에 고소를 하니까 민주당의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울산지검에서는 회식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량 발견되었고 그 어떤 검사의 소형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그 주인 검사 이름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이야기가 지난 법사위에서 나왔습니다. 그 주인 검사는 그 검사 아니에요 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제가 인식한 것으로 하고요. 그러나 진실은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이성윤 의원 말고도 공당의 최고위원 자리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저 이름도 외웠어요. 박상용. 이 이름 석자를 2번이나 언급했는데 지금 민주당 얘기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게 너무나 말이 안 되고 정말 궁색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법리적으로 일단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할 때만 범죄가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법리가 아예 이렇게 딱 언급하고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에 의해서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만 돼도 특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이 모를까? 절대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얘기를 변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해명하기가 참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으니 진실을 밝혀보자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게 변명이 될 수 없는 게 탄핵이라는 걸 누가 저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법리를 비슷한 걸 한번 비교해보자면 무고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놓고서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고소장 내는 경우 많은데 예. 이럴 때 무고죄로 다 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법리를 놓고 봤을 때도 특정이 안 됐다라는 건 말도 안 되고 진실을 밝혀보자는 취지는 정치적으로도 탄핵의 법리에서도 맞지 않고 다른 처벌 사례에서도 변명이 될 수 없는 내용을 언급하고 계신다. 그거는 그만큼 저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제 자신이 없다. 당시 회식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그거 박상용 검사 아니다라고까지 지금 내용이 나왔잖아요.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정도 준비도 없이 탄핵을 추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역풍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 탄핵이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해당 검사 이렇게 됐어요. 법사위에서 아예 내 이름 일부 보이게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했던 검사라고 말했는데 실명 거론한 바 없다. 이거 사실 최진봉 교수님 동네방네 다 한쪽에서는 이른바 대변 검사라고 다 비판했는데 이제 와서 뭐 아니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성윤 아마 의원 입장에서는 회의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고 이러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 과정에 밝혀지게 되겠죠. 아마 이제 본인 이성윤 의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는 본인이 회의장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고 예. 다만 이제 박소영 검사 측 변호인은 현장에 프로필, SNS 프로필이 띄워졌다고 해요. 그게 이제 일부 이름이 공개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이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의 CCB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초유의 탄핵인데 검사 4명 이렇게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탄핵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보다 아마 이제 박서영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이 사안보다는 다른 사안에 더 중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간 것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이걸 누가 그럼 증언을 하겠어요. 현장에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성윤 의원이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건너들어서 알게 됐는지 뭐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진짜 뭐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에서 식사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뭐 대변번만 안 맞냐 뭐 이걸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참 이게 글쎄요. 이성윤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는 것 같고 검사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 사실 민주당 내에서요. 곽상원 의원 초선 의원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더 잘 알려진 곽 의원.
그런데 검사 탄핵 소추안이 법사위로 회부되는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에서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면서 야권 인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건 아닌데 한번 만나서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거나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원 의원이 검사 탄핵에 소신 투표를 해서 주말 사이에 당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는데 당인으로서는 당이 숙고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과정과 결론에 존중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말부터 오늘까지 곽상원 의원에 대한 이른바 개딸들,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 수위가 꽤 높아서 저희 여기 화면에 넣지 않았어요. 일부 과거 이제 장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까지 쭉 쓰면서 이현정 의원님 이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전현희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당이 숙고했다라고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따라가면 다 따라가는 겁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마치 앞에 있는 사람이 깃발 들고 따라가면 무조건 다 따라가고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바로 예를 들어서 내친다든지 비판하는 이런 모양새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 처음에 제기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성윤, 그다음에 지금 서영교 이런 분들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나요? 그냥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다른 내용도 보면 확정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제가 이거 정말 꼼꼼하게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 4명에 대한 탄핵안 중에서 정말 기존에 탄핵할 만한 확정된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장시호 씨 관련된 거 이미 본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이 정하면 다 따라와. 근데 그 당은 누가 정하나요? 김용민 의원이 그냥 정하면 그냥 가는 겁니까? 이렇게 허접하게 탄핵 소추문을 적어놔놓고 안 따라오면 가만 안 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정말 수권을 바라는 정당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뭐합니까? 전현희 의원도 본인이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게 진짜 탄핵할 수 있는 거리인지 본인 판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놓고 무조건 안 따라오면 그냥 배신자다 수박이다 하는 이런 풍토 정말 이거는 민주당을 저는 정말 좀먹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춘 부의장이지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원외에서도 이른바 강경파 사람들 조상호, 김지호 두 사람이 아예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는 얘기. 변호사잖아요, 곽상원 의원도. 어떻게 보십니까? 압박을 하는 건데요. 저는 확신이 없으면 조사에는 더 찬성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신이 없었다면은 이 단계를 거치기 전에 우리 당 차원에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야 된다. 그 단계를 거치고 뭔가 추가적 증거와 뭔가 정황적 상황이 나왔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곽상원 의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곽상원 의원이라고 해서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던가 적극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검사를 탄핵하는 거 적극 동의할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이 지금까지 7명의 검사를 탄핵을 했는데 탄핵 소추를 발의했는데요. 지금 그 이전에 있었던 안동환 검사라든지 이 사람은 그 5대4로 기각됐거든요. 분명히 따져볼 만한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또 손준성 검사 지금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는 대법원 판결이 안 나고 1심 판결만 나왔지만 이 사람은 저 개인적으로 검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번에 이루어진 4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지금 당 소속 우리 당 소속인 사람들도 이 근거가 확실한가? 지금 오죽하면은 이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절차가 우리 당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를 거쳐야 되지 않았을까? 곽상원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반대표를 던진 것 같은데요. 이 당의 소신 투표에 대해서는 늘 얘기가 나옵니다. 소신 투표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건 저희 당뿐만 아니라 국힘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저는 제가 이 얘기 소신 투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 서구 정당 중에서도 소신 투표를 못하게 하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당들은 대신에 당론을 정할 때 민주적 토론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과연 이 검사 탄핵안이 민주적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막의 주인공인 전현희 의원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수석 변호인이 될 것이다 하면서 당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글쎄요. 그 최고위원 출사표 던진 이들의 면면이 다 친명, 찐명인을 자처하는 거 아니냐.
당내 비판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뭐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관련했던 검사들 탄핵해야 된다. 혹은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른바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왔는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나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이현정 의원께 저 질문을 드릴게요. 저 김두관 전 의원이죠. 이번에 총선에서 낙선한 김두관 전 의원이 내일 세종시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양자 대결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이르면 연임 도전을 선언하고요.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비해서 너무 뭐 거의 이재명 전 대표 사실상 추대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일단 김두관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네요. 네, 뭐 경남도당 위원장을 최근에 그만두고 뭐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일단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당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뭐하러 출마하느냐, 들러리 서는데 뭐하러 출마하냐는 박지원 뭐 의원과 뭐 이래 있었고 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환영한다. 왜냐하면 워낙 혼자 출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 명 출마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물론 뭐 별다른 의미는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거라는 거는요, 일단 해보면 다릅니다. 이게 지금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원사이드하게 이기니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선거란 것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일단 상대방을 비판해야 되거든요. 비판해야 지금 본인의 어떤 주장을 설득 있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하면 그 반 이재명 정서를 터트리는 저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누릴 수 있다. 최근에 친문들이 아마 좀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친문 중에서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도 하고 뭐 치맥 파티인가요? 그렇죠. 치맥 파티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숨지기고 있는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당원들이 마침 김두관 의원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혹시 이런 부분이 나타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얻었던 77.77%를 넘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덜 넘을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르면 내일쯤 본인 당대표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전 대표. 어제 검찰이요.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해 동반으로 법인카드 조사를 받으러 이번 달 안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본인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오늘 이재명 전 대표 기자들 앞에서 잠깐 만요를 외쳤습니다. 검사 탄핵과 발의 직후에 검찰 소환 통보 받으셨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잠깐만.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 또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한 이 행위조차도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습니다. 출석은 언제쯤으로 고려하시는 건가요? 검사 탄핵 발의 이후에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하신다는 입장인가요? 일련의 상황에서 검사 탄핵이라는 국명 전환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다. 이재명 전 대표는 치졸한 보복 중이다. 그러니까 검사 탄핵 발의한 지 뭐 2, 3일 뒤에 이렇게 동반 소환 통보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검사 4명에 대한 탄핵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사건은 2022년부터 시작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법인카드를 여러 가게들에서 사용했다라는 것 때문에 카드 결제 내역을 다 수집해야 했고 그 가게에서는 업주들을 상대로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밑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건 조사를 하고 나서 한 번 부르기 위해 가지고 준비했던 거는 굉장한 또 혜택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그 카드 결제 내역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딱 하나가 법인카드를 통해 가지고 당시 당대표 경선에 나왔던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국회의원 배우자들에 대해서 이 김혜경 씨가 카드 결제하는 거 그거 딱 하나 이제 떼가지고서 그 6개월의 공소시효 때문에 먼저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았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법인카드 유용과 괴를 같이 하는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만약 법인카드를 사용한 게 아니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무죄가 됐으면 이 사건에도 따서 유리한 법률을 쓸 수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으로서는 시험 삼아서 지금 한번 겨뤄봤다라고 할 만한 것에서 유효한 내용을 끌어내지 못했으면서 이거를 소환마저도 부당하다, 치졸한 보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법리적인 내용으로 반박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소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여태까지의 그 소환이라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내용을 얘기했을 때 거기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무혐의가 이러이러해서 무혐의다라는 내용을 시원하게 주장은 못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예전에 무혐의 불송치가 됐던 사건이다라는 걸 주장하시지만 사건 관계에서 경찰은 불송치로 사건을 떼는 게 아니라 검찰로 다시 이의신청해서 넘어올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것이고 예. 예전에 한번 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2007년에 무혐의 결정이 났었지만 다시 10년 뒤에 수사해서 기소까지 하고 유죄까지 났잖아요. 예. 그걸 부당하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나요? 혐의가 있으면 다시 조사하고 다시 수사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 게 타당한데 예. 이거는 과거 몇 년 전에 결론이 났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절차 안에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딴 거는 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송치됐던 게 이제 와서 밑작업이 다 됐기 때문에 소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전봉 교수님, 저 이제 구자룡 변호사의 설명에 덧붙이면 이제 공익제보자 조명혜 씨도 수원지검 가서 여러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대단히 하나하나 꼼꼼히 사진 혹은 그 해당 뭐 소고기면 소고기, 초밥 뭐 세탁소 이런 거 다 증거 갖추고 마지막에 불렀다. 그러면 이게 검사 탄핵과 상관없이 그럼 이재명 전 대표 관련인이 없냐? 최종수 회장은 이재명 전 대표를 알려면 어쨌든 둘이 같이 나오는 건 수순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검찰은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제 물론 뭐 어떻게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수사를 해보고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죠.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심지어 법카까지 지금 다 털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는 중요한 물적 증거가 나왔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하는 비판을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거라고 생각해요. 소환을 요청을 하면. 그리고 출석해서 분명히 저는 소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온갖 것들, 온 가족 관련된 것들을 다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수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의 모습이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을 국민들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상기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법인카드 소환 부부에 대한 법인카드 소환 의혹에 대해서 보복이라는 단어를 이재명 전 대표가 썼습니다. 내일 당대표 출사표 던질 때 어떤 말을 할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안에까지 들어가 봤다면요. 지난주 7월의 첫날 밤에 있었던 세간을 정말 안타깝게 했던 사고 그 내용 속보로 가보겠습니다. 그 운전자를 체포 못한 까닭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그 운전자가 아시는 대로 지난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한 상태로 한 번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직접 경찰청장이 체포 여부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요. 일단 지난번 첫 번째 조사 당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조사하셨나요? 피해자가 급발진했다는 주장은 여전히 똑같이 했을까요? 혹시 피해자 상태는 어때요?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일단 윤익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가해 운전자에 대한 정확한 몸 상태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 퇴원이 안 된다. 전치 4주. 일단 그럼에도 빨리 경찰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방문 조사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지금 갈비뼈가 10대나 부러지고 폐에 뭐 피가 고여서 기흉 증세까지 보인다고 하니까 몸 상태를 봐가면서 조사를 진행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이제 경찰이 스키드마크 관련해서도 한번 번복한 적이 있고 해서 체포영장 청구라든가 출국 금지가 연이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혹시 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요거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요. 어쨌든 체포를 하면서 인신 구속을 하려고 하면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사람 지금 갈비뼈 10대가 부러졌으니까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는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떤 인신을 구속할 만한 어떤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 예. 경찰 나름대로도 좀 어떻게 이 수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체포영장 청구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사실상 뭐 특이한 어떤 사항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물론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정확히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 정말 그 시민들의 조금이나마 그 명복이라도 빌 텐데요. 그 구자령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지난번에 체포영장 기각이 됐고 앞으로 경찰 신청 계획 없다고 했고 거짓말 탐지기는 나중에 생각한다. 동승자 추가 조사 필요시 진행한다. 물론 조심스럽긴 한데 애초에 경찰 진술에서 역주행인지는 몰랐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체포영장에 대한 갑론을 박은 국민 정서상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통사고에서 사망사고로 다뤄지는 형사사건은 구속영장에 대해서 검토를 원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경찰이 9명의 사망자가 난 사건이기 때문에 워낙에 사건이 커서 좀 사안의 중대성을 너무 크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영장을 성급하게 신청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48시간 이내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또 풀어주기 때문에 무용한 체포영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구속이 돼버리면 수사 일정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증거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혐의 입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영장 기각은 법원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법리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출석 거부나 거부의 우려가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고 이게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 체포영장에 대해서 신청 계획 없다는 건 그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실무상으로는 양쪽의 진술이 팽팽하게 맞닿아서 충돌하는 성범죄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 좀 활용을 하는데 그 이외의 사건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증거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얘기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수사 이제 방향타 정도로 잡으려고 하는 건데 당사자가 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자기가 역주행을 해서 사고를 낸 경우도 급발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미할 수 있지만 자기가 오조작을 해가지고 엑셀을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사고 이후에 기억의 왜곡 조작 단계를 거쳐서 진짜로 자기가 주장한 내용을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또 거짓말 탐지기로 못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할 필요가 없다. 동승자에 대해서도 필요시 진행이라는 거는 이 동승자에게서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무슨 이제 페달을 밟았는지에 대해서까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려했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자령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전 국민적인 안타까움, 공분 이런 거와는 별개로 경찰도 차분히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정확히는 이제 진짜 일주일이 됐거든요. 7월의 첫날 밤 9시 30분쯤에 벌어진 참사였기 때문에 희생자 9명의 장례 절차는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에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유가족들이 사설 구급업체로부터 80만 원씩의 비용을 청구받았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게 지인이 올린 SNS에 올린 글이거든요. 이게 현장 수습비라고 그러는데요. 사고를 당하고 나서 현장에 있는 예를 들면 사고를 당한 분들이나 아니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에 대해서 병원으로 이송할 때 구급차들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구급차들 중에요. 119 구급차도 있지만 사설 구급차들도 있거든요. 사설 구급차들이 아마 현장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사고가 크게 나다 보니까 구급차로 다 해결이 안 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고 수습비를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현장에 와서 80만 원을 결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족 측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피해를 당한 측인데 사고 수습비, 현장 수습비 80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결제를 겨우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설 구급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결제를 받고요. 그러고 나서 사건이 다 종료되고 책임 소재를 가린 다음에 그게 피해자 누가 그 책임이 있는지에 따져서 그 사람한테 다시 청구하는 방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이게 편의주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사설 구급차 업체가 본인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까지 이렇게 아픔을 주면서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뒤에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에게는 저희가 속보 꾸준히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한국 축구의 대들보 주장과 새로운 감독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생일 노래를 불러주시는 게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한 생일인 것 같아요. 주말 새 조기 축구 그라운드에 등장해서 엄청난 인파를 몰고 다녔던 바로 캡틴 손흥민 선수가요. 소속 팀의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생일을 올린 사진.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호전 변호사님. 그래도 영국 프로축구 PL에서 정말 명문 구단인 토트넘이 저렇게 아예 어린 시절부터 SNS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좀 실감하게 하네요. 그렇죠. 뭐 재계약 관련해서 말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위상은 이렇게 증명이 되나 봅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구단 SNS에 오늘이죠. 손흥민 선수 생일을 맞아서 약 9초 분량의 손흥민 선수 일대기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면서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건데요. 이 영상 내용을 보면 어린 시절에 이 축구공 같은 장난감을 껴안고 있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뭐 토트넘에 입단하는 순간 그리고 주장 완장 차고 지난 시즌에 뛰는 모습 이런 것까지 편집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 토트넘 호스퍼에서 소속 선수들 생일 축하 메시지를 다 올리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영상까지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고요. 손흥민 선수 또 6일에는 영등포에서 열린 이 관련 어떤 행사, 팬미팅 행사에서 팬들이 떼창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것에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자리에서는 좀 논란이 있는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도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생일을 저도 축하드리고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본격적으로 이끌 새 감독에 정말 돌고 돌아서 또 다른 전설 중에 한 명인 홍명보 감독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천수 선수가 최근에 유튜브로 한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표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젊고 유능한 감독을 이제는 우리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야. 지금 얼마 전에도 발표했다며 한국스러운 축구를 해야 되는. 근데 지금 와갖고 한국적 스타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돌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우리가 봤을 때 전문가가 한국 감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근데 한국이라는 건 저래야 돈도 있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명예를 찾게. 외국인의 좋은 감독 데리고 오는 거는 베스트고 안 그럴 거면 진짜로 명보형 아니면 세용이 형밖에 없다고. 일단은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감독은 이제 10년 만에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이제는 거의 팀의 대들보, 그때는 막내였는데 홍명보 감독과 마주하게 됐는데 오늘 안지용 기자님, 홍명보 감독의 감독 내정 발표가 축구협회에서 있었는데 홍 감독은 등장하지 않았고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금 홍명보 신임 감독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일단 이번 신임 감독 선임을 앞두고선 진통이 심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홍명보 감독이 내정이 되면서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년 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한 차례 이미 감독직을 맡았었고 그때 사실상 1승도 거두지 못하고선 자진 사퇴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다시금 이 월드컵을 이끌게 됐을 때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우선은 침묵보다는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전화기를 꺼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저게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인데 그 당시 1승도 못하고선 결국은 한국 축구가 쓸쓸하게 그 막을 내렸죠. 그때 처음 출전했던 손흥민 선수의 뒷모습입니다. 울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저렇게 홍명보 당시 감독이 안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대들보 이제 주장이 됐죠. 과연 다시금 10년 만에 돌아온 홍 감독과 그리고서 이젠 주장완장을 탄 손흥민 선수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바로 정확히 10년 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그 알제리한테도 지고 러시아는 비겼는데 알제리 지고 벨기에 지면서 기대 많이 했던 대표팀 10년 만에 뭐 홍명보 감독도 한번 부활을 노릴 텐데 글쎄 지금 연락이 잘 안 되고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묻어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또 그 계약 조건이 있는지 조금 전에 보니까 뭐 축구협회 근조화인가요?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반대하는 뭐 근조함까지도 있던데 참 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하나 뽑는데 정말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큰아들 때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갔다면 막내 때는 누가 갔을까요?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인도, 정확히는 아시아 최고의 갑부 아들 결혼식에 저스틴 비버가 참석했는데 저스틴 비버가 원래 좀 아팠다면서요? 근데 138억을 갖고 곧장 인도로 달려갔네요. 네, 안면마비로 투병을 고백했는데 138억 받는다고 하면 사실 뭐 좀 많이 힘들어도 참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뭐 리무진도 이용을 하고 뭐 굉장히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건강 상태에 대한 돌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인도 최고의 갑부입니다. 1조가 넘는 집에 대저택에 살고 있는 1조가 넘어요? 네, 집이 1조가 넘습니다. 무케시 암바니의 막내 아들 결혼식이 아니고요. 결혼식 식전 행사에 무려 1,000만 달러를 쓰면서 138억을 쓰면서 저스틴 비버 불러서 12곡이 넘는 축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예. 춤과 음악의 밤이라고 하는 인도 종교의 어떤 신성한 행사를 기리는 밤이었다고 하고요. 예. 결혼 전 파티에만 2천억이 넘게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이미 3월과 5월에요. 마크 저커버그 이런 뭐 빌 게이츠 이런 유명 인사를 불러서 초호화 식전 파티를 했고 5월에는 이탈리아에서 프랑스까지 이동하는 크루즈 파티를 3일 동안 하면서 또 식전 파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본식 행사에서는 뭐 1,000억이 넘게 들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본식에 초청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삼성 이재용 회장도 사실 2019년에 아들 결혼식 때 이 딸 결혼식 때 갔었거든요. 그때 터번을 쓰고 참석한 모습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이번에도 터번을 쓰고 참석할지 궁금하고요. 이 지금 저스틴 비버가 노래 부른 이 행사 때 다들 인도 전통 의상 입었다고 하거든요. 저스틴 비버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헐렁하게 내려입은 바지를 그대로 입고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인데 이제 다른 가수들 나는 안 불러주지 어떻게 아쉬워서 어떻게 해요 막내 아들인데. 알겠습니다. 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